서울 도심 한 국밥집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한 노년의 여성이 손님 중 낯익은 청년과 마주친 순간 식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닌 배신과 외면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반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영자는 아침 7시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침대 옆자리를 만지작거리며 그의 체온을 찾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사진 속 세 자녀는 모두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남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정말 커피 한 잔이었는데 그 요구는 점점 커져갔죠.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급기야 2천만 원까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도연이 그런 큰 돈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가연이 운영하는 카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카페를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카페 사업이 잘 되잖아요. 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가 숨어 있었죠. 정영자가 교직에서 30년간 받은 퇴직금의 대부분이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작 정영자가 그 카페에 방문했을 때 받은 대접은 종이컵에 담긴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었어요. 어머니, 손님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돼요. 요즘 젊은 손님들이 많거든요. 가연의 말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카페에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죠. 정영자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차남 지훈의 이야기는 또 달랐어요.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멋진 말로 시작했지만 실상은 허술한 사업 계획과 무작정 뛰어든 시장이었죠. 3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철없는 막내 아들처럼 행동하는 지훈은 실패한 사업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래요. 제가 어떻게 하죠? 지훈의 목소리는 항상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면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정영자는 또다시 남편의 보험금에서 500만 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막내딸 유림의 상황은 가장 가슴 아팠어요. 결혼 3년 차에 겪게 된 가정폭력은 그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때 밝고 쾌활했던 딸은 이제 눈빛마저 흐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질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 문제였어요. 엄마, 일단 300만 원만 있으면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림의 눈가에는 멍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영자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남편의 장례비와 자녀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면 이제 1,0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죠. 그날 밤 정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뭐든 다 해줬는데. 남편은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연이은 자녀들의 금전 요구와 가족 갈등이 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던 거죠. 장례식 날, 세 자녀는 모두 참석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례비는 얼마나 나왔고 보험금은 얼마나 된다는 거야. 정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정신은 또렷했지만 마음만은 천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교직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도 자녀 3명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도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영자는 신문 구인 광고란을 펼쳤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이제는 현실 앞에서 무력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석 달도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광고 속에는 나이 제한 없음, 경험 무관이라는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밥집 야간 근무자 모집이라는 작은 광고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야간 근무라. 남편 없이 자는 것도 익숙해졌으니 이제는 밤에 일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 정영자는 그 광고를 오려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교사에서 국밥집 종업원으로 그 간극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도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슬픔에서 좀 벗어나세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 있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정영자는 오랜만에 듣는 자식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를 제가 모시겠어요. 가연도 찬성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정영자는 잠시 망설였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자식이 기댈 곳을 만들어준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희 집은 좁아서 못 모시겠고요. 엄마 집에서 저희가 함께 살면 될 것 같아요. 도연은 이미 계획을 짜놓은 듯 막힘없이 말했어요. 정영자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구입한 이 집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제가 이번에 카페 확장하면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엄마 집을 담보로 잡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정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담보대출로 몇 억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도 낼 수 있어요. 가연도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자는 당연히 저희가 낼 거고요. 어머니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결국 정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 뭉치 앞에서 손이 떨렸지만 옆에 있던 도연이 엄마, 저를 믿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도연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자를 꼬박꼬박 입금해줬지만 석 달째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정영자가 전화를 걸면 바빠서 못 받았다는 문자만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이 무려 5달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영자는 즉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야? 대출 상환을 안 한 지가 5달이래. 엄마, 죄송해요. 카페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나와 있잖아.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이 크게 들렸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시간만 좀 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외면한 채 오히려 그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영자는 뒤늦게 알게 되었죠. 도연과 가연이 카페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억 7천만 원에 낙찰된 집을 떠나는 날, 정영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만 챙겼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생각보다 친절했지만 이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아줌마, 짐이 이게 전부예요? 가구는 안 가져가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었을 때
정영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좁아서요.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남편과 함께 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영자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면적은 이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사를 마치고 나서 정영자는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국밥집 야간 근무자 모집 광고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자존심을 내세울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74세입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의 주저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한데 한번 나와보세요. 내일 오후 3시에. 정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교사 시절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정영자는 처음으로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믿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초여름밤 공기가 들어왔고 정영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영자는 구산동에 위치한 만복국밥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고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꽤 많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앞치마를 두른 40대 남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정영자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로는 나이가 많으신 줄 몰랐는데 야간 근무가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정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을 거예요. 밤새 꼬박꼬박 일하고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정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시급이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정영자는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주방장인 민수 씨가 야간팀의 일을 가르쳐줬죠. 아줌마, 밤에는 주로 술 많이 드신 손님들이 와요. 참을성 있게 대해주세요. 알았어요. 교사 생활 30년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알아요. 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뭘 하러 여기서? 정영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요. 괜찮아요. 첫날 밤은 생각보다 바빴어요. 술에 취한 손님들이 밥을 주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정영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성스럽게 서빙했습니다. 아줌마, 국밥이 엄마 손맛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맛이네요. 한 손님이 말했을 때 정영자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정영자는 야간 근무에 적응해 갔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죠. 동료들도 점점 정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친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지훈이에요. 정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도연의 일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지훈의 연락이라니. 지훈아, 잘 지내니? 엄마, 제가 계속 모든 일을 미루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엄마께 보답하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영자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사실 제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금이 좀 필요해서 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또 돈 이야기였어요. 지훈아, 엄마 이제 돈 없어. 집도 잃고 지금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라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영자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에게 집을 빼앗긴 일, 지금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엄마, 저는 몰랐어요. 형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지우는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영자는 더 이상 자식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죠. 지훈아, 엄마는 이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해. 너도 혼자 힘으로 해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영자는 국밥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번에는 지훈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날 밤 야근 중에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이번에 해외에서 운 좋게 투자받았어요. 다시 집도 사드리고 모든 걸 보상해드릴게요. 정영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아줌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동료 민수 씨가 물었을 때 정영자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영자는 도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영자는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연의 말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을 텐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날 가게에 들른 막내딸 유림에게서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말이 맞더라. 오빠가 해외에 간 게 투자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카페에 빼돌린 돈 가지고 도망간 거래. 여자도 바꿨대. 정영자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도연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영자의 야간 근무는 이제 한 달이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가게 분위기도 점점 편안해졌고 동료들도 그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죠. 선생님,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술 마시고 국밥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방장 민수 씨가 당근을 썰면서 말했어요. 어느새 정영자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었죠. 교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 많이 해둬야겠네요. 파 많이 썰어놓고 국물도 넉넉하게 끓여야죠. 정영자는 이미 가게 일에 능숙해져 있었어요. 손님들의 취향도 파악하고 바쁜 시간대의 동선도 익숙해졌죠. 밤의 국밥집은 낮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술에 취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줌마, 국밥이 엄마 생각나네요. 엄마가 끓여준 국밥 맛이랑 비슷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일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남 며느리 현주였어요. 어머니, 저 현주예요. 정영자는 잠시 당황했어요. 지훈의 아내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응, 현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정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유학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시부모님께 여쭤보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의 유학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주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훈한테 들었지? 네, 들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미안해.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일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 손자 유학비는 너네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영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남은 돈이 없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 수도 없었죠. 그날 밤 가게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술을 마시고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정영자는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선지의 장국 2개요. 돼지국밥 큰 거 하나, 김치 많이 주세요. 아줌마 여기 소주 1병만 더 주세요. 정영자는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했어요. 가게가 바쁠수록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죠.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술에 더 취해갔어요. 한 손님이 정영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줌마, 저도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국밥이 그리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영자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자신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새벽 4시쯤 손님이 뜸해지면서 정영자는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주방에서 허리를 펴고 물을 마시는데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선생님 힘드세요? 좀 쉬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7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이 74세의 몸에는 버거웠죠. 퇴근 시간이 되어 정영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유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이혼 절차 끝났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정영자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막내딸 하나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과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 같았지만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다음 날 밤 현실이 되었어요. 한 청년이 가게에 들어와서 정영자를 유심히 바라봤죠. 그의 시선이 왠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주인 아저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청년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정영자를 쳐다봤어요. 정영자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평소처럼 친절하게 서빙했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청년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영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단지 그 청년이 자신을 아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해서 가게에 나타났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정확히 새벽 1시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갔죠. 다른 손님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도 않고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새벽에 오는 그 청년 알아? 정영자가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맨날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만 시키고 정영자도 그 점이 궁금했어요. 청년은 항상 정영자가 서빙할 때만 유독 오래 쳐다봤죠. 다른 직원이 다가가면 고개를 숙이고 정영자가 오면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가 한산할 때 청년이 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일찍 왔죠. 정영자가 국밥을 가져다 주자 청년은 주저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앉아주세요. 정영자는 당황했어요. 손님이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저 아주머니를 계속 본 이유가 있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영자는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아주머니가 정영자 선생님이 맞나요? 순간 정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손님이라니. 네, 맞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저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20년 전에 도와주신... 그때 저는 13살이었어요. 정영자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자신의 새방에 살던 모녀가 있었죠.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인과 어린 아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당신? 네, 맞아요.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박순희 씨요. 정영자는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났어요. 모진 폭력에 시달리던 순희 씨와 그의 아들 태윤이. 정영자는 그들을 위해 월세를 몇 달간 받지 않았고 아이의 학용품도 사주곤 했죠. 맞아. 그 어린 태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저를 키울 수 있었다고. 순희 씨가 돌아가셨어? 네.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정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순희 씨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도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찾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저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태윤은 정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모자가 살 수 있었어요. 정영자는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래전에 도움을 준 아이가 찾아와 감사를 표하다니. 별일 아니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계속 폭력에 시달리셨고요. 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어머니의 유언처럼 정영자를 찾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이 이 가게에서 국밥을 먹다가 정영자를 받고 연락을 받고 확인차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과장 직책이고 연봉도 괜찮아요. 태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선생님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셨고 선생님이 그 시작을 도와주셨잖아요. 정영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자식들보다 이 아이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런데 선생님,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은퇴하신 교사라면서요. 정영자는 쓸쓸히 웃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자식들 때문에 집도 잃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해.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이 그런 일을? 자녀분들이 왜? 이제 괜찮아. 여기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의미 있잖아. 그 순간 태윤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도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모자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영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윤의 진심이 느껴졌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하자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내일 낮에 시간 되세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영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쯤이면 될 것 같아. 좋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선생님, 태윤이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영자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감사를 받은 것 같았죠. 자식들에게는 평생을 헌신했는데 배신만 당했지만 이 아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영자는 퇴근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태윤과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감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정영자는 근처 카페에서 태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 때문에 낮에 외출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선생님, 태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 밤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이거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노란 민들레와 흰색 국화가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어요. 정영자는 꽃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태윤은 커피를 주문한 후 정영자 앞에 앉았어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얻은 선생님 연락처로 확인했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정영자 선생님, 전 강릉 초등학교에서 30년간 근무하셨고,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일기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태윤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가 색이 바래고 구겨져 있었지만 소중히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죠. 이게 어머니 일기예요. 선생님께 도움받던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20년간 쓰신 거예요. 정영자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순희 씨의 손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영자 선생님이 태윤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오셨다. 태윤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선생님이 대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눈에 띄는 문장을 읽으며 정영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태윤이가 11살이 되던 해였죠. 남편의 폭력 때문에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순희 씨의 말을 듣고 교사 월급으로 작은 케이크를 사다 준 일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태윤이 일기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정영자 선생님이 오늘 월세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3번째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다. 태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 될 것 같다. 정영자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순희 씨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구나. 어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선생님을 이야기하셨죠.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윤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정영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장 후회하셨던 게 선생님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사 간 거였어요. 이사? 아, 그때. 정영자도 기억이 났어요. 순희 씨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전 남편이 그들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죠. 안전을 위해 서울로 급히 이사 가면서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그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선생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게 돼서. 태윤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태윤아, 엄마가 죽으면 꼭 정영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라. 우리 모자가 살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다. 선생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 마지막 일기의 날짜는 순희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영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순희 씨는 내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태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태윤아, 선생님을 꼭 찾아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라. 그게 가장 큰 감사가 될 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힘드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드려라. 이제 내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하셨어요. 정영자는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봤어요. 13살 어린 소년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지금 힘드신 상황이시죠? 태윤의 질문에 정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응, 자식들 때문에 집도 잃고 지금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도와드려라고. 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도 했어요. 집도 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정영자는 놀라서 물었어요. 결혼했어? 아이도 있어? 네, 작년에 결혼했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면서 태윤은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쁜 어린 딸과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정영자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태윤아. 내가 벌써 충분히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태윤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영자는 마치 20년 전의 순희 씨를 보는 것 같았죠. 그때도 순희 씨는 작은 도움에도 항상 감사해했고 언젠가 꼭 갚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영자를 바라봤어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을 때 저는 어렸지만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영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와 저의 소원이에요. 그 순간 정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기 자식들은 돈만 요구하고 떠나갔는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다니. 정영자는 태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쳤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두려웠죠. 태윤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빚을 지고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영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정영자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파출 부위를 더 늘리시면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어머니의 희생과 선생님의 도움 덕분이에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됐어요. 서울 근교에 아파트도 있고 아내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영자는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제 아내에게도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고 했어요. 내 아내도 알고 있어? 네,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어머니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아내가 그런 분이 계셔서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태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영자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집이 좀 더 넓은 곳으로요. 아이도 있고 공간이 필요해서요. 정영자는 이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이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이 함께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정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랑 같이 살자고? 네, 선생님.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주세요. 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74세의 나이에 밤일을 하시는 건 몸에 무리가 가실 거예요. 정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야, 태윤아. 그건 너무 큰 부담이 돼. 내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 선생님, 태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어요. 정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태윤아, 정영자 선생님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홀로 계시거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봐라.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야.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라고. 정영자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진심을 자기 자식들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태윤아, 선생님, 제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희 딸이 커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외롭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마음을 털어놓을 어른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계셔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정영자는 태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식들은 물질적인 것만 요구했는데 이 아이는 정신적인 교감을 원하고 있었죠.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을까? 네, 선생님. 아내도 딸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태윤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줬어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죠. 태윤아, 꼭 선생님을 모셔와. 우리 집에 어른이 계셔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민지도 할머니가 생기면 좋아할 거야. 민지는 태윤의 딸 이름이었어요. 봐요, 선생님. 저희 모두가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정영자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어요. 태윤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선생님, 저는 이미 5년 동안 생각해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요. 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민폐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선생님을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정영자는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이 아이의 진심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알았어, 태윤아. 한 달만 머물러 볼게. 그동안 서로 맞는지 보자. 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오셔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게. 선생님이 짐이 되실 리가요.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정영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럼 언제 이사하면 돼? 이번 주 일요일이 어떠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윤아, 정말 고마워.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마침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0년 전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일요일 오전, 태윤과 그의 아내 미나가 정영자의 원룸 앞에 나타났어요. 트럭 한 대도 함께 왔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태윤의 아내 미나예요. 미나는 28살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정영자의 손을 꼭 잡았죠. 남편한테 선생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짜 기뻐요. 나야말로 고마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늘 아쉬웠거든요. 이제 민지도 할머니가 생겼다고 신나해요. 정영자는 미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태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선생님, 짐이 이게 전부예요? 태윤이 물었을 때 정영자는 쓸쓸히 웃었어요. 응, 집 잃을 때 대부분 정리했어서 별로 남은 게 없어. 괜찮아요. 새 집에는 방 안에 필요한 가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는 금세 끝났어요. 태윤과 미나의 집은 수원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였죠. 25평 정도로 적당한 크기였고 정영자를 위해 준비한 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노란 민들레 그림도 걸려 있었죠.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민들레 그림이에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정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5살 민지는 정영자에게 달려와 인사했죠. 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안아주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와, 정말요? 할머니 생긴 거예요? 민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정영자는 오랜만에 아이를 보는 행복을 느꼈어요. 자신의 손주들과는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나가 정성껏 차린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선생님, 편하게 드세요. 이제 집이에요. 고마워, 미나야. 정말 맛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영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의 자식들과 식사할 때는 항상 눈치를 봤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안했죠. 할머니, 내일 유치원에 할머니 이야기해도 돼요? 민지가 밝게 물었을 때 정영자는 웃었어요. 물론이야, 민지야. 식사 후 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국밥집 일은 그만두세요.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모실 거예요. 정영자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태윤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선생님,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어릴 때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셨을 때 대가를 바라셨나요? 당연히 아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저희 가족의 행복이에요. 미나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맞벌이라 민지를 돌봐주실 분이 필요했어요. 어머님께서 민지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정영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에게는 평생을 바쳤지만 배신당했는데 이 가족은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었죠. 알았어. 하지만 집안일은 내가 도와줄게. 물론이죠. 저희는 선생님을 모시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날 밤 정영자는 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집이었던 곳은 이제 남의 집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남 도연의 전화였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아마 돈이 필요해서 연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응, 잘 지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집도 다시 사드리고. 정영자는 도연의 말을 끊었어요. 도연아, 이제 됐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 현재 어디서 지내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도연아. 정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는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내 도움도 필요 없어. 엄마. 뭐라고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살고 있어. 정말 엄마를 위해 주는 가족이야.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새로운 가족이라니. 농담이 아니야. 엄마가 예전에 도와준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찾아왔어. 진정한 효자가 되어서 말이야. 정영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도연아, 내가 엄마를 찾는 건 돈 때문일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행복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엄마는 더 이상 너의 은행이 아니야. 정영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도연의 번호를 차단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영자는 민지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태훈과 미나는 일찍 출근했고 민지의 유치원은 오전 10시부터였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지가 정영자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지야, 할머니도 너랑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가 계속 우리랑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영자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오후 태윤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민지랑 동화책도 읽고 점심도 같이 먹고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계셔주셔서 민지도 정말 좋아해요. 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전화 받으시는 걸 들었어요. 장남분이셨죠?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제 연락을 끊었어. 선생님 결정이 맞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정영자는 태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말한 게 정말 맞다고.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보다 오래전에 도움을 준 이 아이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죠. 달이 바뀌어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태윤의 가족은 정영자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님, 송편 빚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미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영자는 오랜만에 명절 준비를 하며 행복을 느꼈죠. 민지야, 할머니가 송편 만드는 법 알려줄게. 와, 정말요? 명절 당일 네 사람은 둥근 상에 둘러앉아 차례를 지냈어요. 정영자는 남편의 사진과 순희 씨의 사진을 함께 모셨죠. 여보, 순희야. 너희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 정말 고마워.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정영자의 모습을 보며 태윤과 미나도 숙연해졌어요.
명절 오후 정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머니 예쁘죠?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예쁘다, 민지야. 할머니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유림이었죠. 엄마, 명절 잘 지내세요. 유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응, 유림아. 너도 잘 지내니? 네, 엄마.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도 찾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영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막내딸 하나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엄마, 형들이 계속 연락하던데 받으세요? 아니, 이제 받지 않아. 너도 그들에게 엄마 소식 전하지 마.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영자는 태윤 가족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내년 명절에도 우리랑 같이 보내요. 민지가 밝게 말했을 때 정영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야, 민지야. 할머니도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 태윤과 미나도 기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계셔 주셔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정영자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버려진 민들레 씨앗이 다시 피어난 것처럼 자신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야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정영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